네, 이번에는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중에 이식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의료기기의 완제품이나 재료의 샘플을 외과적으로 이식하거나 이식 부위 조직에 삽입할 때 나타나는 병리학적 영향을 관찰하는 시험입니다. 이런 근육에 이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뼈에 이식을 하는 재료들이 대체적으로 생체 재료에서 많이 존재를 하는데, 재료를 이식했을 때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있는 지식들이, 이런 것들이 이식이 되면 주변 조직에 섬유상 조직이 형성이 돼서 염증 반응을 완화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런 일반적인 규칙들이 모든 종류의 제품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재료로부터 용출되는 물질 때문에 면역 반응이 과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떤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식을 하고 나면은 이제 외관상으로는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식이 되어야 되는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식 시험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동물 실험으로서 이제 뉴질랜드 화이트 레빗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조직, 근육, 뼈에 해당하는 제품이나 제품의 조각, 이제 재료의 샘플이죠. 샘플을 이식한 후에 12주 이후에 다시 그 주변에 있는 조직을 떼어내서 국소 조직 반응을 관찰합니다. 그러니까 병리학적 소견이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혈액 적합성 시험입니다. 사실 이제 혈액 적합성 시험이라는 거는 감작성 시험이라든지 이식 시험 같이 이제 동물 실험은 아니고요. 인비트로 시험, 그러니까 시험관 실험에 해당합니다. 주로 혈액 적합성을 볼 때 제일 우선시하는 것이 용혈성 평가인데요. 의료기기라든지 특별한 생체 재료를 처음 개발했을 때 이 용혈성 테스트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이런 생체 재료로부터 녹아 나온 이런 물질들이 언젠가는 우리 몸 안에서 혈류를 타고 돌아다닐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혈액에 있는 적혈구를 용혈시킨다든지 백혈구에 악영향을 미치면은 굉장히 근본적인 독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용혈성 평가를 합니다. 이 용혈성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ISO 10993이라는 규격에서도 시험을 명시하고 있고요. ASTM 규격에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ASTM은 이제 아메리칸 스탠다드인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KS 혹은 일본에 있는 JIS라는 규격처럼 미국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료기기나 생체 재료에 대한 규격 시험법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용출액이나 아니면은 재료의 시편 같은 것들을 혈액하고 직접 접촉을 시키는데, 이 혈액은 이제 살아있는 동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로부터 유래한 혈액을 직접 사용을 하게 됩니다. 혈액에 접촉을 했을 때 용출돼서 나오는 물질 때문에 적혈구가 용해되는 현상이 있는지를 보는 것인데, 적혈구가 용해가 되면 혈장으로 이제 헤모글로빈들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혈장이 빨간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빨간색으로 변했느냐를 확인해서 용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보는 시험입니다. 이때는 이제 음성 대조군으로서는 등장액인 생리식염수를 사용을 합니다. 생리식염수하고 혈액을 1대1 볼륨 비율로 섞어주게 되면 약 37도에서 4시간 동안 인큐베이션을 하고 원심 분리를 하면은 혈구는 깔아앉고 혈장 성분은 위에 상층액으로 뜨게 되는데, 생리식염수 같은 경우에는 혈장의 색깔의 변화가 없습니다만, 양성 대조군으로서 중류수를 쓰게 되면 중류수와 적혈구 사이의 삼투압에 의해서 중류수가 적혈구 내로 많이 유입이 되고 적혈구가 부풀어 올라서 세포막이 터지기 때문에 다수의 헤모글로빈들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그래서 양성대조군으로 중류수를 사용합니다. 자, 37도에서 4시간 방치한 후에 원심 분리하여 540 나노미터에서의 흡광도가 혈장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인데, 이건 헤모글로빈의 빨간색이 540 나노미터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제 몇 가지 시험들이 좀 더 있는데요. 발암성 시험은 생체 재료 혹은 이제 생체 재료의 용출액을 실험 동물의 일생에 걸쳐서 1회 이상 접촉했을 때 나타나는 종양의 발생 가능성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특정한 조직에서
조직에다가 용출액을 넣는다기보다는 이 용출액을 접촉한 후에 어느 부위에서든 종양이 생길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보통 종양이 생기는 것들은 유전적인 이유로 생기기 때문에 유전 독성 시험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도 보이긴 하지만 유전 독성은 이 물질이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것이고, 발암성 시험은 이런 유전자에 의한 영향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사체에 대한 이런 악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최종적으로 암이 생기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다음 생식 독성 시험은 생식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생체 재료 또는 용출액에 노출이 되었을 때 이 동물의 생식 기능이라든지 배 형성 혹은 출생 전후의 성장 단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네, 생분해성 시험은 생체 재료나 용출액이 분해 또는 재흡수될 가능성이 존재할 때 시행하는 시험입니다. 분해 또는 재흡수라는 건 보통 생분해성 생체 재료에 해당하는 문제이죠. 그래서 생분해성 고분자라든지 이제 분해가 잘 되는 세라믹 재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체내에서 분해가 된 다음에 이온 조각으로 분해돼서 혹은 모노머나 올리고모로 분해돼서 재흡수가 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 시험을 하는 것이고요. 분해 산물이나 이제 삼출물의 흡수 분포, 생체 내 변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평가합니다. 여기서 흡수, 분포, 생체 내 변화, 배설 이걸 이제 영문으로 ADME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많은 양이 흡수가 됐냐, 어브조프션이 되었냐를 보는 거고요. 흡수가 되었다는 건 몸 안으로 들어갔다는 걸 뜻하는데 특히나 혈류로 들어간 것을 흡수라고 봅니다. 분포는 혈류에 들어간 이 분해산물이나 삼출물들이 조직에 어디에 분포를 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혈류를 따라가는 물질들은 결국에는 배설이 되거나 아니면 어느 조직에 들어가서 세포 내로 유입이 되거나 세포 간질에 존재할 수 있는데 어느 조직에 분포를 하는지를 보는 것이 이 분포 시험입니다. 생체 내 변화는 대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정한 조직에서 간 조직에서 다른 물질로 변화가 돼서 대사체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배설은 최종적으로 조직에 존재하지 않고 신장을 통해서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흡수, 분포, 생체 내 변화, 배설을 각각 A, D, M, E 어드좁션, 디스트리뷰션, 메타볼리즘, 익스크리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얼마나 빨리 많이 흡수가 되고 얼마나 많이 분포를 하고 얼마나 잘 배설이 되느냐가 모두 다 독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배설이 잘 되면 독성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고 분포가 될 때 우리 몸의 장기 여기저기에 컨트롤이 되지 않는 상태로 분포가 된다면 이제 독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파트는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입니다. 이거는 규제라든지 법령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의료기기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제품들이 다 들어갑니다. 질병의 진단 혹은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 치료,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구조나 기능의 검사, 대체,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임신 조절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이건 이제 피임 기구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겠고요. 보형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인공관절이라든지 진단을 치료하거나 처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의료용 튜브, 주사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통칭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품목 허가를 위해서는 기술문서 심사를 하나 받아야 되고요. 기술문서 심사 외에도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심사를 하는 것 중에 시험법 중에 우리가 임상시험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임상시험은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의 통칭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까지 봐왔었던 것들은 전임상 시험이기 때문에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들은 아닙니다. 세포나 동물을 대상으로 이 물질의 효능보다는 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시험인데 임상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의 통칭입니다. 임상은 크게 임상 1상, 2상, 3상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임상 1상은
건강한 사람에게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시험이고, 임상 2상은 환자에게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시험이고, 임상 3상은 이 제품이 환자의 소기의 치료나 이런 예방이나 이런 경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상 1, 2, 3상을 나눠둔 이유는 일단 독성이 없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지만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임상시험 관련된 규정, 뭐 전임상, 독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빡빡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이유는 이제 역사적으로 몇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요. 1938년에 미국에서 소화용 썰파 시럽제라는 것에 의한 사건이 생깁니다. 이 썰파 시럽제는 설파닐아미드라고 하는 약인데요. 요 감염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인데 이 약을 이제 어린아이들이 먹기 힘들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 글라이콜에다가 녹여가지고 딸기향을 첨가해서 시럽으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먹기가 편하니까요. 먹기는 편한데 다이에틸 글라이콜의 부작용 때문에 이제 많은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 1960년대 이제 탈리도마이드 사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탈리도마이드라는 거는 이제 일종의 수면제나 신경 안정제로 사용되는 약인데 이 임산부들이 이제 우울증이 걸리거나 뭐 이렇게 수면 그 불안 장애 이런 것들이 이때 탈리도마이드를 처방을 많이 했었는데 이 탈리도마이드를 먹은 이 임산부들이 기형아를 많이 출산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탈리도마이드라는 물질 안에는 그 두 가지 광학 이성질체를 갖는 이제 그 S폼하고 R폼의 두 가지 광학 이성질체가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 광학 이성질체가 체내에서 예기치 않은 이런 유전 독성이나 생식 독성을 만드는 물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의료기기나 의학용 제품, 의약품은 좀 더 독성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인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인지 미국의 FDA의 독성 규정이라든지 전임상 규정, 임상 규정은 굉장히 터프하기로 유명합니다. 임상시험과 관련된 몇 가지 용어입니다. 임상시험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임상시험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으로에 대한 실험이기 때문에 임상시험 승인은 IND라고 부릅니다. Investigational New Drug이라고 부르는데요. 요 IND라는 용어가 주식시장에서 심심찮게 발견이 됩니다.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이번에 이 약에 대한 IND를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 회사 주가가 쫙 오릅니다. IND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 약품이 독성이 없다는 게 인정이 돼서 임상시험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조만간 이 제품으로 신약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허가 심사, NDR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New Drug Application인데 이것도 역시 주식시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죠. 자, 임상시험 실시 기준 GCP, Good Clinical Practice라는 게 있는데 요거 앞쪽에서 나왔던 Good Laboratory Practice, GLP랑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ID라는 것도 있는데요. Investigational Device Exemption입니다. 그리고 시판전 승인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이제 프리마켓 어프루벌이라고 해서 시판전에 승인을 받는 좀 긴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제품 같은 경우에 시판전에 승인을 해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네, 임상시험 관련 고시는 우선 이제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 기준에 의해서 실시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그 터프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 신뢰성 있는 자료와 결과를 얻고 그리고 피험자, 임상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의 권익 보호와 비밀 보장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이제 피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유사하게 임상시험까지는 아니지만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할 때도 피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라는 곳에 시험을 해도 된다라는 이런 그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이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영어로 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라고 하고요. 모든 대학교에서 이런 IRB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심지어 설문조사라고 할지라도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때는 이 IRB에 우리가 실험을 하겠다라는 제안서를 내야 되고 IRB에서 허가번호를 내줘야지만 해당 실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의료기기 임상실험으로 돌아와서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적절한 시설 인력 기구를 갖추고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지만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뭐 병원이나 뭐 개인 병원에서 이런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지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자,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서를 써야 되는데요. 임상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20가지의 항목을 기술한 이제 기술 문서가 있어야 됩니다. 기술 문서는 뭐 사용 목적, 물리화학적 특성, 전기기계적 특성, 생물학적 안전, 방사선, 전자파, 성능, 이제 유효성에 관한 자료, 그다음 제품의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규격까지도 다 만드는 사람이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런 자료들을 제시해야지 임상시험 계획서가 통과가 됩니다. 또한 이제 기술 문서에 들어가는 것 외에도 우리가 이제 제조 시험이나 품질 관리에 적합한 뭐 GLP, GCP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고 우리 기관이 임상시험 실시를 할 수 있는 기관이다. 혹은 우리가 의뢰하는 기관이 임상시험 실시 기관으로 승인을 받았는지도 이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요런 절차가 있는데요. 요 의뢰자는 제약회사 같은 거겠죠. 제약회사가 본인이 다 이제 임상시험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상시험만 주로 하는 회사가 있어서 임상시험 실시 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임상시험 계약을 하고 그럼 임상시험 실시 기관이 임상시험 계획서를 의뢰자한테 제공하고 IRB의 임상시험 계획서를 이 의뢰자가 본인의 기관에서 받아서 승인을 받으면 그 계획서를 KFDA, 우리나라 식약처에 내서 임상시험 계획에 대한 승인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KFDA에서는 그걸 확인하고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을 해주면 의뢰자는 이걸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물론 이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이전에 KFDA로부터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임상시험을 실시해서 보고를 의뢰자한테 하고 의뢰자가 KFDA에 종료 보고를 해서 허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